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의 Ask Me Anything!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AMA 2탄 잖아요. 네. 이렇게 빠르게 2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아, 그래요? 아주 PD님은 아셨어요? 네, 제가 그 힘들어 죽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저희가 질문을 또 뽑아봤어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노트님의 암호 자산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참 좋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 질문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모두 이 업계에 입문한 사람이면은 사실 네. 한 번쯤은 항상 겪는 거잖아요. 그쵸. 예.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설명 자체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어떤 네.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을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일단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은 이게 왜 혁신적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런 설명이 잘 대중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혁신적인지. 맞아요. 그래서 가격에만 포커싱. 그쵸. 가격만 포커싱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왜 혁신적인지 설명을 한다면은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뭐 이제 여태껏 디지털 세계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것을 구현을 못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은 꼭 항상 중개인을 껴서 희소성을 구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비트코인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왜 중요한데? 왜 디지털 세계에서 희소성을 구현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네. 또 거기서 또 한참 이제 설명을 많이 하면서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폐단이나 불편한 점 이런 점을 저는 이제 많이 그 보이스톡을 예를 들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네네네. 편이죠. 왜냐면 보이스톡이 생기면서 국제전화를 훨씬 값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우리가 어떤 외국에 잠깐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통신사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비허가성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설명을 뭔가 하는 실생활의 예를 대응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실생활인데 이제 우리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뭔지 이미 경험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라는 거를. 네. 그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탈중앙화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이스톡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그거와 비슷한 거다. 근데 정보의 공유가 아니고 이거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고 거기에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톡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가져오는 이점이 가치 전달이 되는 인터넷망 안에서 비슷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잘 안 통해요. 어떨 때는. 예. 아니 저도 네. 최대한 이렇게 원리나 네. 뭐 제가 중요한 뭐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단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 나 모르겠고 그 네. 은행에서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최소한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했으면 그 코멘트를 말해줘요. 뭐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었다. 예를 들어서 레전드 투자자 폴 트루더 존스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한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이 사람보다 똑똑해? 이 사람보다 뭐 많이 알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네. 이제서야 갑자기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래? 야, 그럼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그거는 이렇게 돼. 네. 이래서 좋은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네. 먼저 가장 저보다 똑똑한 사람, 그 네. 사람이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네. 말을 인용을 한번 하면 네. 그제서야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이제 권위에 의존해서 네, 맞아요. 설득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에 의존해서 설득하는 걸 별로 꺼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피터가 권위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권위가 저는 없습니다. 권위는 없는데 이제 네. 왜냐면 권위 있는 사람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겠다고 그쵸.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맞아요. 권위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쵸.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유명한 투자가가 이랬다, 뭐 어쩌고가 저랬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TV 대중매체 보면은 맨날 전문가랍시고 대학교 교수님들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딱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소개하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진짜요? 진실임이 틀림없어. 뭐 이런 식의 약간 무슨 박사가 말했어. 그러면은 진실임에 틀림없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누구 교수 하면은 전부 다 맞는 말처럼 막. 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많이 쓰였었나 보죠.
거죠. 네. 예. 아, 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진정한 지식인이라면은 네. 권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논리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피터처럼 이렇게 원리나 뭐 로직에 의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은 효과적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면은 그냥 저희 채널을 한번 예, 보시면은 소개시켜 주시죠. 예. 혹은 유튜브 봐. 예. 그렇죠. 좋은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7번째 밤님이 양자 컴퓨터의 해킹 위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양자 컴퓨터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레온이 좀 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쓰는 컴퓨터들은 숫자 1과 0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1과 0을 담는 숫자를 비트라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1과 0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큐비트라고 하고, 이 큐비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근에 구글에서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게 큐비트가 54개로 알고 있는데, 이 54개의 큐비트로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한다고 하거든요. 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사실 지금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제한적인 걸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환경 자체가 영하 273도로 알고 있고요. 이때 사용한 큐비트가 54개인데 적어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한 4천여 개 정도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비트가 4,000개 있어야지. 근데 그 정도 있어야지 해킹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고요. 예, 그렇군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을 뭐 많이 있는 거는 저도 봤는데, 기술적인 깊숙이는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엄청나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뭐 암호화를 해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네. 얼마나 빨리 어떤 기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전문가들 얘기를 빌려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직 네. 먼 훗날에 이를 거라고 이제 이렇게는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할 때, 그럴 때 양자 컴퓨터 생기면 내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 걱정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네, 그쵸. 아니면은 주식을 우리가 살 때, 네. 이거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이 주식 내가 산 거 이거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맞아요.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트코인 얘기할 때만 양자 컴퓨터 얘기를 꼭 끄집어내요. 네.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악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나쁘게 사용이 된다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 은행 계좌 다 뚫리는 거거든요. 네. 암호를 사용하는 모든 체계가 다 위협받는 뚫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할 때는 절대 양자 컴퓨터에서 안 물어보면서 네.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 꼭 물어봐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게 재밌어요.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사토시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200만 개가 넘는데 네. 갑자기 사토시가 나타나서 이거 다 팔면 어떡해? 뭐 이런 질문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들 있잖아요. 네, 삼성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오너라든지 네. 그런 거 갑자기 그러면 매물로 나오면 어떡해?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투자나 재테크나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안 물어보는 질문들을 비트코인은 뭔가 생소하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리스크는 우리 은행 계좌에도 적용이 되는 리스크니까 꼭 비트코인에만 적용할 이유는 없다는 거. 그거 네. 한 가지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러면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려면 어떤 시츄에이션이어야 되냐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그 기술을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려면은 막 개발이 악의 손에서만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네. 선한 사람들은 전혀 그 개발에 쫓아가지 못하고 악당들만 개발된 기술을 손에 넣어가지고 선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네. 이제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온다는 확률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그렇죠. 개발이 되면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FBI나 CIA나 이런 되게 보안 철저한 데서도 네.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이 프로토콜도 양자 컴퓨터의 어떤 어택을 막아낼 정도로 똑같이 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봤을 실제로 때.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오픈소스로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뭐 나쁜 쪽에서만 이 지식을 가질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없죠,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시기상 아직 이를 뿐더러 확률이 되게 적다라고 적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생기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비트코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일상생활 모두에 적용되는 리스크다는 거.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디파이에 관련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정규영님이랑 건용민님, 시스아이님 이렇게 해주셔서 디파이나 CBDC가 나왔을 때 디파이나 BTC에 미치는 영향을 네. 여쭤보셨거든요.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CBDC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저기 언론은 매체에서 보도가 그쵸. 되면서 이제 CBDC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인데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사용됐을 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네. 화폐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거고 그 세 가지의 물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이고 두 번째는 교환 매개 수단이고 네. 세 번째는 가치 측정 측정, 단위로 네. 쓰이는 건데 이게 갑자기 세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쵸. 예,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영국 경제학자 특히 이제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한 영국 경제학자 중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분이 있어요. 고전인데 책이 그 책에 보면은 사실 제일 먼저 생긴 게 수집품이라고 나와요. 네. 수집품.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환 매개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측정 단위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호주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원주민들이 되게 원시적인 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들의 2000년, 3000년, 4000년의 모습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축축을 해봤을 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태어나가지고 12년 지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물성을 지금 습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네. 뭐 나중에 교환 매개 수단이나 가치 측정 단위가 이게 습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가치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어덥션이 늘어날 때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때 그때 쭉쭉쭉쭉 이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 매개 수단이나 가치 측정 단위 이거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지금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를 그렇죠.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CBDC가 나왔을 때 CBDC가 만약에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좋아요. 뭐 지금이랑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CBDC는 우리가 커피 쓸 때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CBDC의 등장과 비트코인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CBDC가 나오면은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 같은 게 그쵸?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뭔가 전자지갑 쓰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CBDC가 나오면은 도입과 동시에 중앙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자지갑을 갖게끔 하겠죠.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자지갑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 전자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일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자지갑이라는 앱에 대해서 익숙함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생긴 후에는 네, 그쵸. 그거와 비슷한 다른 전자지갑을 사용해서라도 비트코인을 담는 게 그렇게 이제 꺼리낌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CBDC가 BTC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뭐야 뭐 이러는데 CBDC 통해서 뭐 전자지갑 발행하고 이런 과정이 좀 친숙해지면 BTC도 똑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BTC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디파이든 가상자산이든 다 확대돼서 그렇죠. 적용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잖아요. 이제 이 네. 질문 중에 디파이의 영향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디파이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네. 이제 지금 금융혁신이 기존 제도권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있었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지금 이게 패러럴 유니버스
멀티버스처럼 서로 다른 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CBDC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파이의 영향력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포지티브 할 것 같고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CBDC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갑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전자지갑이 깊숙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BTC뿐만이 아니라 BTC 같은 어떤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그 디파이 서비스 또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